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국 당국의 조치, 대규모 국채 발행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10월쯤이었었죠. 그런데 잉크 gat이 마르기도 전에 이번에는 2.5조 위안 규모의 증시 부양책이 발표됐습니다. 과연 이번 부양책이 중국 경제와 또 홍콩 증시를 살릴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눈썰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얘기해야 될 게 많은데요. 우선 넷플릭스 실적이 방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조금 기대가 되는데 우선 시간 외거래에서 지금 한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EPS는 하락했지만 매출과 또 구독자 증가에 힘입어서 지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은 PER이든가 PBR, 예. 요새 그 PBR 관련해서 많이 들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주가는 향후에 선제적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PBR 지표보다는 PSR 지표, 매출액 지표가 성장성 지표이기 때문에 중시한다. 예. 그래서 오늘도 EPS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이렇게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시간에서 사실 그 넷플릭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작년 4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 어느 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 4분기에는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일드 어닝 셔크를 그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는 사실 지금까지 그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지난주에 은행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기술과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것은 내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는 전체로 보면 예상치보다는 좀 웃도는 상황 역시 그 오히려 그 마일드 어닝 셔크보다는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 상황이 되면서 사실 그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들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니까 이번 주에 그 목요일인가요? 미국의 그 4분기에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되죠. 속보치도 기업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4분기의 그 성장률도 당초 1.6%에서 지금 1.9%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자꾸 그 시기가 연장되고 좀 3월 달에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자꾸 축소되는 이론적인 그렇죠. 모습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국의 첫 통화정책 회의가 속속들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결과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올해 그 스타트가 끄는 것이 우리나라의 금통위였었죠. 참 사실 저는 그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우리가 그 금통위를 가져가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좀 한국은행에서 좀 금통위의 시기를 예.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일본은행의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일본이 변화가 어렵다 하는 쪽을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대로 유지하고 YCC 상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렇게 정책돼서 또다시 그 1월 달에는 엔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수정되지 않을까 또 국내 증권사들이 엔화를 그 투자를 강조했던 시각이 3월 달에 또 이렇게 출구 전략, 즉 마이너스 금리 정책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쪽으로 또 이걸 연장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어제 우에타의 그 총재가 물가 목표치를 현행 통화 정책 유지한다 하더라도 2%는 달성할 수 있다.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일본의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그 엔저 정책, 엔화 강세보다는 엔저 정책을 유지하는 측면이 한 요인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 엔저 정책을 물가가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엔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게 한 2년 전서부터 자꾸 이걸 자꾸 안 맞으니까 자꾸 지연시키는 경향인데요. 국내 증권사의 페이퍼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3월 달로 연기시키는 분위기여서 그동안 엔화 투자했던 것이 오늘 엔달러 환율 우리 예. 김지은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어느덧 149엔대 지금 148엔대니까 그렇죠. 9엔대 장중한 때 148.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148.37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는 예. 이 모습이 되거든요. 엔화 투자자들이 자꾸 증권사라든가 은행의 PB를 믿고 엔화 투자했던 사람들이 자꾸 당혹스러운 거죠. 자꾸 또 연장시켜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 그 첫 통화 정책의 그 피날레는 이달 말에 열릴
페드의 그 통화 정책이죠. 앞서 말씀같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 자꾸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월 회의는 뭐 기준금리 지금 상단 5.25%, QT 475억 달러 그대로 유지하겠죠. 예. 근데 3월 달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한때는 이것이 96%까지 갔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30% 누그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 10일 날 금통위 했습니다는 한국은행 이총재께서는 그동안 매파 뭐 이렇게 해서 기조하다가 또 이제 뒤늦게 사실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지금은 또 그때의 금리 11월 11일 날 한국은행 이청장 총재가 그동안 매파 기조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금리 인하 기대를 금리 인하 기대를 하는 상태에서 채권 투자 혼선을 빚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페드라든가 일본은행이든가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오히려 매파 기조가 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금통위 시기를 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 것처럼 소기고 비기축 통화는 통화 정책을 주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쳇말로 좀 간을 보다가 간을 보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의 내용을 쭉 보고 우리가 뒤늦게 결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차원이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해 10월쯤이었었죠.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이 있었지만 이 시장의 평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증시를 살리겠다고 또 다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일단은 어쨌거나 홍콩의 ELS 투자에 의해서 손실폭이 커지는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 증시 부양책에서 조금이나마 홍콩 증시가 올라간 것은 다양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정확하게 지금 이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홍익커 말씀대로 작년에 그 국채 발행 두 번 발행했죠. 그렇죠. 1조 위안, 1조 위안 해서 2조 위안 했는데요. 잉크도 마르기 전이죠. 경기 부양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청년 실업률 작년 7월 달에 45%. 이건 계속해서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요. 제3의 천안문 사태 이런 문제가 인민들의 불만이죠. 이번에 증시에서도 개인 투자자를 달리기 위해서 그렇다. 목적을 명확히 제시했거든요. 얼마큼 시진핑 입장에서는 인민들, 개인 투자자 부담스러운 것이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위기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의 패권 마찰에선 자꾸 뒤지는 분위기. 이런 과정에서 작년에 위기식을 느낀 시진핑 이렇게 주석이 주도가 돼서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모색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2조 위안 정도의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시진핑발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스만의 여기는 배거드 포드 링퀴지 이펙트 연간 효과가 한 SOC에 투자하겠다 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 뉴딜 정책과 비슷하지 않느냐 해서 시진핑발 뉴딜 정책이다 하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추진한 지 한 4개월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뉴딜 정책의 시진핑발 뉴딜 정책의 효과를 판명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주요 예측 기관들이 내오는 올해 성장률을 보면 자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중국이 5.2% 나왔죠. 근데 무디스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4%대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진핑 뉴딜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하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또 앞서서 반영하는 것이 이런 그 경기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반영하는 것이 중국 아닙니까? 주가 아닙니까? 중국 주가 추락. 상해 지수 2,800까지 떨어져. 그다음에 홍콩도 지금 이율석화되니까 똑같이 중국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홍콩도 만약 5천선 붕괴. 이렇게 해서 주가의 추락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면 작년에 그 4분기에 추진했던 국채 방안을 통한 시진핑 뉴딜 정책은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해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리창 총리가 급하게 증시 부양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지금 시진핑 주석은 정작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제 정책의 시차는 보통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제권이 있게 좀 짧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스미스 그랜거 테스팅 이렇게 딱 보면 한 6개월 정도로 미국은 9개월에서 12개월인데요. 6개월 정도로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짧습니다. 짧다 하더라도
작년 4분기 경기 부양 대책 대대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예. 이번에 뭐냐? 3개월 만에 다시 증시 부양 대책을 추진했다는 것은 일단은 서방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임시 땜방으로 그렇게 나오는다. 문제가 되면. 근데 이번에 그 리창이 주도했던 증시 부양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서방에서 쓰는 전략이거든요. 연기금 투자 확대, 위법 이제 감독 강화한다는 얘기죠. 상장 기업의 가치 제고,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금 주가가 상해에서 2,800이 떨어지고 홍콩의 그 이렇게 지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천선이 붕괴되는데 저 정책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방에서 쓰는 정책, 비교적 연기금 투자 확대도 이게 통제권에서는 좀 빨리 갈 수가 있지만 예. 이게 바로 넣을 수 있는 대책들은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렇다자면 시진핑 주석은 정작 리창이 주도했던 이번에 이렇게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방에서 쓰는 정책이다. 그렇죠. 근데 시진핑이 사실 공산당 대위에 국수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편향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리창이 내놓는 이렇게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서성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증시 부양의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면 경기 부양책 효과가 적은 상태에서 시진핑은 5억을 쟀는데 또시 증시 부양책의 효과가 적다면 예. 시진핑은 어디로 가는 거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시진핑이 지금의 경제적으로 몰리고 있는 위기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장 인민들의 경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위기를 극복해야죠. 그렇죠. 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이 2순위입니다. 3순위는 중국에서는 개인 투자가 많긴 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의 생체로 하는 증시의 이게 위기를 극복해서 시진핑이 위기상을 극복하겠다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사실 시진핑이 리창이 주도하고 있는 증시 부양책 이렇게 조만간 발표할 거로 보입니다는 국가 주석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 손발이 맞지 않는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4분기 성장률 발표하고 나서 자 올해 첫 중국 인민은행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동결했죠. 금리 동결한 게 바로 증시 부양책 얘기가 나온 바로 직전 일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날 있잖아요. 상해 지수가 2.8 무너지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증시 부양책 발표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중국의 무슨 중앙인민회라든가 리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서로 협의하지 않습니까? 하루 전에는 동결하고 중국 경기 괜찮다. 주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428조 정도의 위안에 대해서 사실 대대적으로 하루 간격으로 부양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방에서는 저 아마추어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월가에서는 아마추어들 시진핑은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전날 중국의 인민은행은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날 리창은 뭐냐? 리창은 빠져서 리창은 또 이렇게 428제 증시 부양책 하다 보니까 서방에서는 도대체 협의가 있는 거냐? 예.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 시각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시행됐던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당시 시 주석이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았다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예. 사실 그때 당시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도한 거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국제 채권 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앞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앞서는 이 초과 공급 상태죠.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국제 초과 공급 상태가 많았던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2조 위안 들이붓는다. 그러면 자 중국 입장에서는 국채 공급 물량이 더 과다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 공급 물량이 과다된 상태에서 2조 위안 정도의 국채를 신규 발행해? 그럼 채권에서 본 오버서플라이 형태, 초과 공급 상태가 더 커져?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예. 금리는 올라가죠. 금리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금리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경기 안 좋죠. 부동산 경기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다 안 좋아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결국 이번에 증시 부양책을 내놓던 가장 빌미에 해당되는 주가가 계속해서 추락했던 거죠. 그때 주가는 상해 지수가 한 3,200 정도는 버텼는데 지금 2,800을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증시 대대적인 부양 대책이 뭐냐? 경제 대책 간의 미스매치. 예. 결국은
작년 4분기에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 측면에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증시 부양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 이번에 증시 부양책은 곱지 않는 눈치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게 이제 신문마다 다를 겁니다. 예. 2조 위안이다. 우리 돈은 372조. 그런데 0.5조 위안 정도의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신문이 정확히 맞습니다. 428조가 되거든요. 예. 420조 자금 조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금 조달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금 조달이 되지 뭐 투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재원 조달인데요. 증시 부양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번에도 국채를 발행한다면 지금 부작용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왜 지금 국영기업이 증시 부양에 국영기업이 나서느냐? 예. 국부펀드는 보조로 나서느냐 하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민간 사이드에서 중국의 그 국채라든가 이런 쪽에 재원 조성하는 방안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채 발행 통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따라 보니까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사실 채권 투자 손실로 여러 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영기업이 나서고 국부펀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 국영기업인들, 국부펀드들 지금 자금 여력이 있겠느냐? 지금 중국의 국가 채무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300% 넘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317%입니다. 예. 국영기업 무슨 재원이 있습니까? 국부펀드 무슨 재원이 있습니까?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만약에 국부펀드로 조달하는 국채로 조달하는 2조 정도의 자금을 국채로 신규로 발행할 때는 더 악순환이 되겠죠. 작년 경기 부양책과 똑같은 재판이 되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리창일이었던 증시 부양책에 있어서 왜 시진핑이 반감을 갖까? 경기 부양책 작년에서 궁지를 자기 몰았는데 예. 이번에 증시 부양책에서 부작용 때문에 만약에 살리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시진핑을 더 궁지로 내몰리는 상황이 충분히 감지가 될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창의 그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도 부정적 시각이다. 이게 만약에 상당히 이렇게 중국 증시와 관련된 홍콩 증시와 관련된 관련해서 굉장히 참조해야 될 대목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흔쾌하지 않는다. 부정적 네. 시각이다. 이게 아마 다른 어떠한 해석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만약에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면 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부동산 위기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의 부동산 얘기가 나온 지 벌써 4년이 넘었죠. 네, 그렇죠.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지금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으시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런데 부동산 개발 업체를 더 증시 부양책이 더 옥죄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중국도 완전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진전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민간에서 국영으로 디폴트 고리가 형성된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뉴스에 들었을 거고요. 새로운 뉴스는 중국 본토에서 홍콩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점유율이 이게 보통 이제 캐시프로 역할을 하려면요, 캐시카우 역할을 하려면 50%가 넘어야 되는데 예. 지금 1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버텼던 데는 홍콩에서 부동산 개발해서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하는 과정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최근에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캐시플링 할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플링 할 때 자금을 투여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BC 보도가 충격적이죠. 여객 시장에서도 사실 중국이 결과적으로 보면 위령 도시를 자꾸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태용건설 비롯해서 이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캐시프링, 그다음에 마진콜 금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중국이 자꾸 이렇게 증시 부양, 경기 부양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캐시 플링의 마진콜을 발생시키는 연결고리가 더 강해지니까 부동산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자기의 위기책에서 가장 우선순위인데 더 악화되는 문제죠. 예. 악화되는 문제. 그러면 이제 태형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태형건설에서 부동산 PE 문제가 지금 자금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제 우리 이렇게 금감이라든가 금감원에서 보면 자 태형건설 PE에 새롭게 신규 자금을 태워주는 예. 태주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두겠다 하는 입장인데 자 그게 뭐냐면 캐시 플링에 자꾸 자금이 고갈되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PE에 마진콜이 발생하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도 거기 좀 신규 자금을 좀 태줘라. 그러면 캐시 플링의 풀이 커지겠죠? 예. 그럼 마진콜 방져겠죠. 상당히 우리 정부 정책 당국에서는 고심 끝에 좋은 정책이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게 캐시 플링이 자꾸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번 증시 부양책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엔 개인 투자가뿐만 아니라 지금 증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레이트 차이나 엑서스 이 현상이죠. 자, 이금 상태에서는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인데 금융 완화시키니까 증시 부양책도 금융 완화죠. 금융 완화니까 미국이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는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격차가 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빠질 수밖에. 그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달러계 자금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증시적 측면에서는 자금이 빠진다는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포비아 아시죠? 예. 중국 무조건 싫다는 얘기입니다. 싫으니까 사람도 빠지고 기업도 빠지고 자금도 빠지는 거죠. 이런 문제인데 자 이번에 사실 증시 부양책에 나왔던 진실한 의미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외국 자본이 이탈을 방지하겠다 하는 목적인데요. 밖에서 보겠습니다. 밖에서 지금의 리창 문제 증시 부양책 됐죠. 예. 어제 이틀 전에 금리를 동결했던 판궁성 시청자 여러분 시장 경제 경험이 있습니까? 전부 뭐냐 글로벌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시진핑의 국부 세력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틀 전에는 금리를 동결해. 자 바로 다음 날은 증시 대대적으로 부양해. 밖에서 보기에는 지금 중국의 증시의 키를 잡고 있는 외국인 자금의 키를 잡고 있는 달러계 자금으로 볼 때 월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이고 손말이 안 봐죠. 저거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 글로벌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들도 없어. 무광장에 아마추어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마추어들. 그래서 우리 제목에도 아까 나갔습니다는 예. 그 제목이 제가 단 게 아니라 저 아마추어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격요법은 단기에 주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단기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는 중국 증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의 시진핑이 위한 단독 체제 경제 운영 체계 가장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증시 부양책 나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국내 증권사 페이퍼들이 이번엔 다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 단독 집권 체제 경제 운영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병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고 근본적으로 한 문제거든요. 이 예. 문제는 사실 이렇게 그 근본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증시 부양이기 때문에 이건 캠플 주사의 성격 된다. 이제 홍앵커가 아프면 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캠플 주사만 넣는 거다. 캠플 주사 오랜만에 보셨죠? 예. 캠플 주사 단기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보시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에 증시 부양책을 위해 중국 인민은행을 이용할 거란 시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시 부양책마저 살아나지 못하면 예. 시진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채 발행의 재원 조달이 뭔다면 반드 머니티에이션 즉 국채 발행을 중앙은행 PBOC 인민은행이 사주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방에서는 가장 이 문제가 굉장히 마지막 치울 수 있는 정책이지 않느냐 하는 예. 입장인데요. 이 문제는 1대1로 기억에서 이렇게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1대1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통화 주권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PBOC가 사실 1대1로 참여격으로 보면 먼데의 최적 통화 정책의 최적 통화 지역을 이렇게 본다면 1대1로 참여국 입장에서는 PBOC가 사실은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시진핑이 좌우된다, 공산당에 좌우된다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어떠냐면 자기 통화 주권을 결과적으로 보면 시진핑에 맡겨주고 그 다음에 공산당에 맡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국가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통화 주권을 중국에 넘겨준다. 있을 수가 있겠느냐? 반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만드모리치스는 충분히 중국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대책입니다는 대외적으로 시진핑의 또 하나의 야망인 위안화 국제화기관 1:1로 기업 이것을 좀 타결시킬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가져가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찌됐든 이번에 428조의 위안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월가에서는 사실은 그 아마추어에게 맡겨놓으니 뭐가 되겠느냐. 이게 단조로 결론을 시청자분에 전해드리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